여러분은 혹시 작은 나라를 얕잡아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뭘 배울 게 있겠어. 잠시 반짝하는 유행일 뿐이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칭화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 천이신 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뜻밖에도 한국으로 배정받은 순간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부모님조차 그저 3개월만 버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없다는 편견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90일 동안 경험한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행정, 시민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뢰의 힘까지 모든 순간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까지 확신했던 편견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천이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말은 제가 늘 우수하다는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반 성적은 수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했고 교수님들은 중국 미래의 인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칭찬이 제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늘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북아 공공혁신 펠로십이라는 이름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 학생들만 뽑아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교육 행정기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제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는구나. 저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제 배정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 카이스트 세종 스마트시티 랩. 발표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역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나라다. 문화와 기술은 잠시 빌려온 것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출국 전날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경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신아, 한국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조심해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이셨습니다. 3개월만 버텨라. 괜히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오면 된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짧은 연수다.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그냥 성실히 참석하고 돌아오면 된다. 마음속엔 이런 무시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첫 번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다국어로 안내되는 전광판,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데스크. 베이징 공항에서 늘 겪던 혼잡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편의점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니 그 간편함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연구실에서 저를 맞이한 멘토, 박서윤 박사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90일 동안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반발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팀 첫 회의에서 갈등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팀장인 한국인 김민지, 일본인 교환학생 사야카, 부산 출신 데이터 엔지니어 윤태연, 그리고 저와 같은 중국 장학생 로하오가 팀원이었습니다. 민지는 프로젝트 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용 언어는 영어로 통일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하고 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그때 로하오가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굳이 영어를 써야 합니까? 우리끼리 중국어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 역시 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중국어가 훨씬 편하지.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협업이 가능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로하오는 속으로 불만을 삼켰고 사약하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90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불편한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연수가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질서 있고 세련된 풍경이 낯설 정도로 펼쳐졌지만 그 질서에 제가 스스로 맞춰야 한다는 사실은 꽤 불편했습니다. 저는 늘 중국 안에서 우수한 학생, 빠른 문제 해결자로 통했기에 타인의 방식을 굳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세종시 교통 약자 접근성 개선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행정기관과 협업해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굳이 학생에게 이런 일을 맡길 필요가 있나? 연구라면 연구답게 실험실에서만 해도 되잖아. 하지만 한국식 교육은 제 예상과 달리 훨씬 더 실전 중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는 세종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셔틀 탑승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자율주행이란 여전히 실험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도로 위에서 본 셔틀은 이미 일상에 스며든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주저함 없이 오르내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태연히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직 불안정할 텐데. 하지만 셔틀 내부 모니터에는 실시간 노선 정보와 안전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은 당연한 듯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체험은 제게 두 가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점,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믿고 당연하게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신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부 갈등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팀장 민지는 일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료는 반드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세요. 진행 상황은 슬랙에서 공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로하오는 불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훨씬 편리했으니까요. 그러나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위챗은 저와 사야카 씨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협업이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로하오는 불편한 침묵을 지켰고 사야카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윤태현은 그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다가 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라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산 영도에 위치한 무인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를 하다가 떠날 때는 책상 위를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해요. 자기 자리를 다음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청소 아줌마가 치우겠지라는 생각으로 어질러 놓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점점 더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내심 부러움과 경탄이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방식이 틀린 게 아니야. 단지 다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중간 발표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저와 로하오가 맡은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국식 방식대로라면 이는 곧 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백업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밤 안에 완성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변수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둔 그녀의 태도, 문제를 감추지 않고 공유하면서도 해결책을 함께 찾는 방식. 그것은 제가 알던 협업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문제가 드러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태현 심지어 사야카까지 모두 남아 백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밤을 새워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피곤에 절은 얼굴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팀이니까. 민지가 조용히 내뱉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불편함은 사실 책임의 분명함이었고 내가 무시했던 복잡함은 오히려 효율성의 기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간 발표를 무사히 마친 뒤 저는 스스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불만과 회의로 가득 차 있던 제가 이제는 이 방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단순히 프로젝트 과정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매 순간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인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배우고 공공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하며 건강관리 기능까지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가능할까? 보통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는 나이 많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민과 정부 그리고 대학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의 무인 편의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가게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물건을 집어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 점원 대신 관리인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난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CCTV와 센서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도 서로 믿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에서는 감시와 처벌이 시스템의 기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당연한 약속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은 제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대전의 공유 오피스에서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이 늦은 밤까지 모여 앉아 온라인으로 회의실을 예약하고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절차를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공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크게 떠들면 즉시 다른 사람이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배려했습니다. 이게 바로 협업 문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로하오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평이 많았지만 중간 발표 때 큰 위기를 겪고 난 뒤라서인지 조금은 달라진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신, 내가 민지 편을 드는 건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방식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나만 변한 게 아니구나. 로하오도 조금씩 깨닫고 있구나.
팀 프로젝트 후반부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지는 일정표를 다시 세우며 말했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의 차별화 포인트는 신뢰성입니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 그곳에서는 정확성보다도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민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걸 발표에 포함시킵시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와 겁으로 일관하던 제가 이제는 팀의 일부로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세종시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들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는 우리를 위해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민원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집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현황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서비스 플랫폼 수준이잖아. 실제 시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서류 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생활화하는 문화라는 것을요. 중국에도 첨단 기술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쓰기에는 불편하고 그래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습관이 되고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안에서 점점 더 큰 울림으로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가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처음 공항 로비에서 티켓을 쥐고 3개월만 버티자라며 한숨을 쉬던 그때의 저와 지금 팀원들과 밤을 새우며 시민 신뢰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이 연수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90일의 연수가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공항 로비 의자에 앉아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라며 한숨을 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출국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익숙한 도시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저를 배웅하러 나온 팀원들의 얼굴이 특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신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희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태연은 씩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국 가서도 자주 연락해요. 다음에 부산 오면 내가 진짜 회 대접할게요. 사약하는 두 손을 흔들며 일본식 억양이 묻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수가 아니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가 편견을 깨뜨린 거구나.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작고 시끄러운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이제 제게 따뜻하고 강한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구에서 사람들이 밀치며 먼저 나가려 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풍경.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던 장면들이 이제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 한국에서의 질서정연한 풍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신아, 한국은 어땠니? 힘들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도 발달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신뢰였어요. 부모님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았단 말이냐?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다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수 동안 겪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무인 편의점, 세종시 디지털 민원 서비스,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공공장소의 풍경. 부모님은 점점 표정이 바뀌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네. 며칠 후 칭화대 교수님께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의신 연수는 어땠나?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시민 신뢰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논문 주제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비교 연구로 정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네.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걸세. 그날 이후 제 연구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속도와 규모를 강조하던 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래? 그냥 작은 나라잖아.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주자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어?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 심지어 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한국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의신, 내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경험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90일은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한국은 사실 작지 않았습니다.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실천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신뢰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크기만으로 나라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훨씬 넓고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